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고 복습하는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만난 인터뷰는 오늘은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2월 26일 월요일에 방송된 한칼 토론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그제 목요일에 있었는데 결국엔 부결되면서 특검법은 폐기가 됐습니다. 방송일은 월요일이었는데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 특검법 처리 어떻게 예상했는지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밖에 대기실에서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하고 민주당의 서른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다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들으셨나 좀 잠깐 평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서른 의원님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많이 나셨더라고요. 으아 분노 분기탱천 이렇게 들었고요. 김종인 위원장님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보였어요. 상당히 어려움과 고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뇌 이런 게 느껴지셨어요.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은 평소에 하시던 말씀 그대로 하셨는데 가장 이제 궁금한 게 김종인의 매직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 아까 전에 김현정 앵커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양대 정당에서 시스템이 갖춰지는 상황에서 그렇죠. 인적 자원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과 지금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공관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당에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은 공천에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역할이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지 참 김종인 매직이 이번에도 될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제일 궁금한 거는 이준석 대표 어디 공천 하게 할 거냐, 줄 거냐, 설득할 거냐, 뭐 이런 거죠. 근데 되게 의외였던 게 저는 수도권 쪽으로 마음을 다 잡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다시 TK 얘기를 하시네요. 그 TK 지금 44일 전에 가가지고 게다가 국민의힘에 지금 공천 파동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될까 싶은데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냥 감이 잡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민주당의 의원도 된 적이 있고 무소속 의원들이 된 적도 있어가지고 어디요? 거기 수성갑일 거 이인선 현재 의원 지역인데 거기는 김부겸 의원도 거기서 한번 되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번에 무소속으로도 당선되시고 좀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어떻게 볼 거냐. 수성이 하여튼 수성에 가면 수성할 수 있을까? 수성을이래요. 수성을 거기가. 수성을. 수성을에 가면 수성할 수 있을까? 아니 수성을은 지금 주호영 의원인데. 지금 이인선 의원 지역 수성갑. 하여튼 그 수성 지역이 하여튼 좀 다른 분들을 선택하는 분들의 민심이 있으니까 거기가 어떨까 생각인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강요해가지고 비례 2번 줬으면 좋겠다. 배지 좀 달아주시라 그런 생각이 좀. 경선으로 확정이 된 지역에서 이제 경선을 치러가지고 결과 발표하고 이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한 70% 완료가 됐습니다. 양당 모두. 여기까지에 대한 양당의 스코어부터 총평 듣고 가죠. 김준일 평론가. 뭐 국민의힘은 한 6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민주당은 한 35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국민의힘 60점, 민주당은 35점. 장 소장님은요? 100대 빵이에요. 이거는. 어디가 100이고 어디가 빵인데? 국민의힘이 100이고 민주당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주신 거 정치권에서는요. 그냥 30%, 뭐 49% 이거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잘 됐냐 잘못됐냐 이걸로 나눠 보면은 민주당 공천 지금 잘 됐다고 하는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와 측근들밖에 없고 국민의힘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는 언론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공천이 개혁이 아니라 공천 파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서른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동의하는 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이거를 점수로 평가하기보다는 상대 평가로 평가하고 그렇죠. 순위로 평가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1등, 뭐 민주당 2등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니까 뭐 100대 빵이라는 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자, 국민의힘의 공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약간의 이제 안 좋은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지루해요. 지루하다? 그러니까 단조롭다? 이게 잡음이 없는 공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관심이 가는 공천, 세 번째가 이기는 공천. 요게 다 충족이 되면은 가장 좋은 거잖아요. 뭐 3번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2번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누구는 감동이 있는 공천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지루하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저는 뭐 보면은 어쨌든 가장 잡음을 안 일으키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사람을 뭐 심을 만큼 자기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역들을 최대한 공천을 해서 자기의 이제 2027년에 대선의 교두보로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할 거야. 그리고 2028년에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될 거 아니야. 자기 당 대표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너무 안정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뒤에 가면은 물론 민주당이 너무 큰 파열음이 안 나는 게 전제 조건이지만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예. 지루합니다, 진짜. 예. 장 소장님은요? 저는 당대표 보좌관을 하면서 공천 과정을 지켜봤던 입장에서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잘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외부에서 임명된 내 의지로 임명되지 않은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데 그 결과를 당대표가 다 책임지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용하게 갈등 없이 분열 없이 안정적으로 이번 공천 관리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요 국민참여 경선이에요. 상향식 공천이에요. 대부분 다 경선 때려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역 민심, 지역 관리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 없이 그냥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람 공천 주겠어. 이것이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지루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워낙 이제 민주당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강한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싸움 나서 시끌시끌 재밌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미가 없어라도 조용한 게 이번엔 낫다. 공천 잡음 지금 뭐 공천 갈등 뭐 시끌시끌하지만 이거 정리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거다. 반전될 거다. 여론 바뀔 거다. 이 희망을 계속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게 2월 29일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을 특검입니다. 쌍특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여러분 재투표하는 거거든요. 재의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든 아마 민주당이 유리한 이런 쪽으로 여론이 움직일 거다라는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다르게 보는 게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을 못 받는 사람,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민주당 출신 중에서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 좋은 일 안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지난번에 표결한 것보다 재의결했을 때의 표가 오히려 더 적어질 수가 있다. 찬성표가. 좀 그렇게도 전망을 해봐요. 국민의힘은 지금 똘똘 뭉쳐 있잖아요. 보수 평론가의 어떤 희망과 기대를 지금 적극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러는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어쨌든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굉장히 깔려 있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무기명 투표지만 야 누가 이거 던졌어라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에서도 색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던졌을 거다라는 예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민주당이 싫어도 예를 들면은 정권 심판에 대한 거를 이탈을 해버린다. 야 그러면 저기는 친국힘이네. 야 박용진이가 친국힘이야? 서른이 친국힘이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탈표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거의 없을 거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부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통과되기는 어렵죠. 통과되기는 두 분 다 그렇게 보시죠. 18표가 움직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네, 2월 26일 월요일에 방송된 한칼 토론 김준일 평론가 장성철 소장 토론 듣고 왔는데요. 두 분 다 이제 부결을 예상했는데 이때 장성철 소장은 민주당 공천 잡음 때문에 민주당 이탈표가 더 나올 거다 이랬고요. 김준일 평론가는 민주당 이탈표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좀 몇 표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번 표결 찬성 171표, 반대 109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장성철 소장님이 잘 맞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171표 찬성, 반대 109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작년 12월 28일에 본회의 통과할 때 어땠냐면은 180표 찬성으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표 수는 셀 수가 없는데 민주당 숫자가 이제 9표, 민주당 또는 이제 민주당 포함해서 소수 야당까지 해가지고 9표가 줄어든 건데 이제 물론 현장에 온 사람들은 거의 다 투표를 해서 찬성을 줬는데 9명이 어쨌든 이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온 거잖아요. 중요한 표결인데 투표장에 오지 않았고
전보다는 찬성수가 줄어들었다. 이런 점은 결국에는 공천 갈등 때문에 네. 공천 잡음 때문에 아예 본회의장에 안 온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도 이탈이 없었던 건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 총원이 113명이거든요. 네. 근데 110명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3명이 불참한 거죠. 네. 그리고 109표가 반대표를 던져줬으니까 1표 정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자 와서는 거의 다 결집은 됐는데 네. 이제 안 온 숫자가 민주당이 9, 그리고 민주당 계열이 9, 국민의힘이 3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그래도 그 갈등의 여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분위기를 보면 알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끝나고 의원총회를 했거든요. 근데 막 박수 치고 웃고 환호하는 소리가 회의장 바깥에까지 다 기자들한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탈표가 한 표 정도 있었더라도 그게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지 않는 거고 어쨌든 네네. 우리가 이걸 잘 막아냈다에 방점을 뒀으니까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던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한 표냐 뭐 아니면 뭐 저기서 9표가 줄어들었냐의 차이가 뭐 작다면 작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방어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부결되긴 했는데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 나와가지고 예고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또 따로 이제 원내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의견인데 뭐냐면 총선 이후에 다시 재추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2대 국회가 되겠죠. 22대 네. 국회에 출범하고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월부터 정권 심판론을 가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민주당에서요. 그래서 공천 같은 것들도 좀 빨리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네. 정권 심판론을 가동을 할 텐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될 거고요. 이걸 가지고 공세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총선 때까지 이 공방을 쭉 이어갈 거고 그 다음에 22대 총선 끝나고 나서 22대 국회 들어가서는 이제 그 명품백 수수 의혹 있잖아요. 지금 현재 특검법에는 그거 조사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것만 있는 맞아요.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요거 명품백 수수 의혹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까지 민주당에서 포함해 가지고 다시 또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2대 국회에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좀 전국에 그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선 이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가져갈 이슈다. 그리고 이제 선거구도 뒤늦게 확정이 됐어요. 선거구 40여일 남겨두고 너무 이거 늑장으로 한 거 아니냐 이제 비판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역구는 한석 늘고 비례가 한석 줄었습니다. 양당이 안 그래도 늦겠는데 기득권만 지키려 했다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당연히 거대 양당이 자신의 텃밭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였다고 비판하지는 않을 수가 없고요. 중간에 좀 사실 여러 가지 안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처음부터 선거구 획정의안 자체가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그러니까 전북 대신에 뭐 부산을 내다오, 강남을 내다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조율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양당 다 지역구는 지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렇게 조율이 안 되면 한석을 늘려서 301석으로 합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국민들한테 비판을 굉장히 받을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비례를 줄이면 자기들이 그것들보다는 욕을 좀 덜 먹고 대신에 소수정을 희생시키는 이렇게 된 거죠. 그 추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딱 20년 만에 비례 의석이 10석이 줄었거든요. 2004년에는 56석이었어요. 비례대표 의석이.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투표하시고 하신 분들 좀 가장 좀 익숙한 거는 47석이죠. 253대 47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2008년하고 2012년에는 54석이었거든요. 비례대표 의석이. 근데 그 다음에 2016년부터 또 47석으로 줄었던 거고 이번엔 46석까지 줄어든 거죠. 이게 거의 거대 양당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 의석이 늘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획정이 된 거니까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랑 일단 비교를 하면요. 서울이 -1 그리고 경기랑 인천이 각각 +1입니다. 지역구를 보면 이제 서울에서는 우리가 흔히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말하는 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즉각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손해죠. 왜냐하면 지금 현역 의원이 3명이나 있거든요. 고용진, 우원식, 김성환 의원이 일단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줄어든 걸 보면 사실 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맞습니다. 부천이랑 안산이 하나씩 줄어서 네. 여기 다 민주당 지역구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늘어난 곳을 보면 네. 평택, 하남, 화성이 하나씩 늘었는데 여기는 사실 아직은 좀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보니까 양당 다 추가 지역구에다가 조금 화력을 좀 집중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보면 민주당이 좀 손해본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에 전북을 열석으로 지킨 거는 민주당한테는 플러스거든요. 이게 원래 선거구 획정안에서는 전북이 이제 인구가 감소됐으니까 한석을 줄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여야 합의로 유지를 시켜줬어요. 네. 그래서 다 크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야가 다 결국 자기들 지역구는 지켰고 이제 비례대표니까 양당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더 따지기보다는 소수당의 마이너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민주당이 공천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좀 압박용 카드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원래 선관위에서 나온 그 획정안 원안이 있었잖아요. 네. 이걸로라도 처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압박을 했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좀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에서 그 원래 처음에는 획정위 원안을 좀 불리하다라고 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관계자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이제 한두 석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공천 시즌을 좀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획정이 안 되면 공천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한 가지 있었고 그것도 이면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처음엔 좀 유리하다라고 이 원안이 생각이 됐었는데 네네. 국민의힘이 좀 공천 속도가 초반에 좀 더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중에 빨리 해야 되겠다 그쵸. 해가지고 지금 더 빨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후보를 미리 선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원안대로 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원안이 아니고 원래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했는데 요걸 한번 바꾸는 게 원안이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보니까 좀 머리 아픈 지역구들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뭐 부산도 아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있었고 네. 그 외에 예를 들자면은 이 이제 강원 지역 같은데 보면은 뭐 6개 공룡 지역구 나온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한기호 의원하고 이양수 의원의 네. 그 지역구가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경선을 해야 되거나 좀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이 압박도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잡음이 너무 크고 국민의힘은 너무 조용하다 이런 평가들은 공통적인데 뭐 장 소장은 국민의힘은 100점, 민주당은 0점.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 60점, 민주당 35점. 둘 다 이제 국민의힘에 점수를 더 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는 또 뒤에서 길게 얘기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국민의힘 얘기만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 지금 너무 지루하다. 이게 나중엔 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조용하다 보니까 좀 반발은 적긴 적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공천을 받은 사람과 사실 못 받은 사람의 평가가 워낙 극명하게 나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혁신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조용한 게 더 낫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당내에서 요즘에 또 워낙 공천 잘 되면서 지지율도 잘 나오고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공천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 공천의 진짜 공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보면 한 달 전에 윤한 갈등 때 이게 네. 2차전이 있을 것이다. 네. 분명히 이게 나중에 공천권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게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당대표가 정권을 다했고 이것의 실제가 공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공천을 떨어진 의원들 중심으로 불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 뭐 친윤을 해서 불만 이렇다기보다는 현역 불패에 대한 불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너무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당은 어쨌든 계속 막 중진 우리가 이름만 하면 알만한 중진들을 다 날리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그게 중진이든 친윤이든 간에 결국 다 살아 돌아오는 그게 네. 경선을 거쳤더라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시스템 공천에서 너무 중진한테 유리하게 설계됐던 게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좀 잘려나간 의원들이 좀 다 초선 의원들 우리가 잘 모르는 의원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2대 국회에 나가면은 나중에 점점 더 중진만 더 이제 선수를 쌓고 초선들은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대한 우려가 있죠. 예. 초선들이 아무래도 자리 잡기 어려울 거다.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처음부터 좋긴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조용한 공천이라 해서 좋았는데 그래도 비판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그 비판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천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네네. 사실은 공천이 아니다. 그냥 나온 사람들 그대로 붙여주는 거다. 뭐 이런 불만들도 있었는데
점점 그러니까 이번 주 와서는 정말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해석들을 오히려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는데 그런 얘기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100명밖에 한 100석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네. 현역 의원이 적은 상태. 그러니까 뛸 선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네. 다 살려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정치권으로 인재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현역 의원들을 억지로 치는 게 맞지가 않다. 뛸 선수가 없다. 이런 네.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뭐 선수들이 많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이 꽤 크게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없는 사람 그리고 현역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지방선거에서 많이 차출되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있는 사람들을 다 활용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뒤늦게 좀 굉장히 칭찬하는 분위기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공천이 실제로 이뤄졌다 이런 평가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치권에 빚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계파들이 확실히 많이 있었으면은 챙겨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챙겨줘야 되니까 이걸 목적으로 놓고 공천이 시작되면은 이제 파열음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가능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본선에 가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그 피로감 같은 걸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이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지역구에 물갈이는 없이 다시 이제 중진들이 대거 재등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어찌됐든 간에 상대적으로는 뭐 이것이 이제 계파 갈등으로 비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인물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치인하고 기존 정치인 간의 대결 구도가 되면은 이건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어서 이 최종적으로 공천의 성적표 누가 잘했느냐 어느 당이 잘했느냐 이거는 실제 정말로 그 총선 승리 그 결과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선 결과를 놓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지만 이번 주에 이른바 찐윤들이라고 하죠. 다 좋은 자리에 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대표적으로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부산 해운대갑 단수 공천됐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강남을 공천 신청했다가 이제 밀려났지만 어쨌든 용인갑 나름 양주로 평가받는 곳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찐윤을 챙겼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처음부터 사실 주진우 전 비서관은 뭐 반드시 챙길 거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래서 뭐 부산에서 뭐 후보들끼리 뭐 지역구 조정 작업을 했다는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는 게 이제 당내 반응이고 이현모 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이 굉장히 챙기는 뭐 비서관이라는 말이 있고 용인갑이 사실 좀 양지가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19대부터 3번 연속 국민의힘이 당선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양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비서관 그룹이 있다면 또 친윤 그룹 예를 들면 윤핵관들도 다 사실상 불출마 선언한 장제원 의원 말고는 다 단수 공천 혹은 전략 공천을 받았잖아요. 박성민 의원만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핵심 친윤 혹은 뭐 핵심 윤심, 용심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공천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또 당내에서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사실 그건 언론이 비판하는 부분이고 당내에서는 주진우 비서관은 챙겨줘야지 해야지 막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 그게 뭐 얘기를 들으면 왜요? 그러면 뭐 실력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줄 만한 인물이다.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윤핵관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다 이름만 하면 알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다 인정을 받는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좀 더 많아서 이게 뭐 이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막 당내에서 크게 문제를 불거질 가능성은 조금 낮아요. 전체적으로 불만이 좀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그 이현모 주진우 전 비서관이 단수 공천을 받긴 했지만 이제 2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물론 뭐 저기 이제 장성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받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고 뭐 본인 스스로는 극험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은혜 전 수석도 어쨌든 경선에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은데 현역 의원들 대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다 경선 붙여줬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거고요. 여기 더해가지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나오는 불만들도 어쨌든 여당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다른 어떤 뭐 공공기관장이라든가 보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혹은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순응하고 있는 것이 그런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 보장하는 거니까 또 불만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지율도 상승세인데다가 개혁신당이 별로 지지율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넘어가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럼 차라리 여기서 기다렸다가 후회를 도모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구조들이 다 전체적으로
불만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어서 그 개혁신당 얘기 나와서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은 지금 현재까지 미미한 상황이고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개혁신당 뭐 최근 분위기나 아니면 뭐 전략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월달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네.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거대 양당의 공천 시즌에는 나머지 모든 기사들이 묻힌다라고 생각들은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양쪽 당에서 이렇게 누가 잘리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 누가 공천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목도가 크고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으니까 다 지금 이슈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도 여기서 뭐 무리해서 지금 나서가지고 주목도를 끌 그런 목적은 없는 거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3월이 되면은 이제 대진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라던가 정책 같은 거 가지고 싸우게 될 텐데 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현역 의원 숫자 확보도 굉장히 필수적인 그쵸. 거고 네네. 그다음에 넘어오는 사람들이 좀 개혁적인 성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관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공천이 어쨌든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점을 안고 시작하고 있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원래 3번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네. 당내 안팎의 얘기 들으면 3번은커녕 뭐 4번도 어렵다는 게 좀 분위기가 맞고요. 네. 이게 상황이 아주 안 좋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출마지 관련해서도 좀 안팎에서 약간 불만 혹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막 얘기가 맨날 다르잖아요. 뭐 대구 얘기도 있고 뭐 수도권도 뭐 다양하게 서울 노원이나 뭐 화성 얘기가 있고 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비례대표 뭐 설도 있고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부인했지만 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거 일단 이준석 대표가 출마지부터 빨리 정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당을 위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두고선 고민하고 있는데 요거를 보니까 다음 주 초에 좀 빨리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정책이나 이런 방향으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를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올게요. 네, 두 번째로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입니다. 이번 한 주 민주당 공천 결과 발표되면서 곳곳에서 파장이 일고 있죠. 줄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대거 탈락한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2월 28일 수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인터뷰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뇌관 결국은 터졌습니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하느냐 마느냐, 최소한 경선 기회라도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지도부 결국 임 전 실장을 컷오프했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의원은 곧바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지요. 어제 과정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대전 중구 박용갑 정현태 후보자 2인 경선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공천 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겪으신 대표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자, 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착석을 하고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꽤 많은 수의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강한 톤의 성토는 홍영표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남의 가죽은 벗기면서 자신의 것은 벗기지 않는다. 피칠갑된 손으로 웃으며 빵점 이야기를 했다. 송갑석 의원은 문재인 없이 이재명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죠. 총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명문 정당을 꿈꾸던 민주당 결국 이 명문 대전을 치르게 되는 건지. 민주당 홍영표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뭐 혁신하려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인용하면서 어제 말을 했는데 일제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만 나왔고 선거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도대체 지도부는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지금 공천의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의 측근부터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사실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 혁신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과정에는 당연히 어떤 아픔이나 진통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친문, 비명을 비롯한 반대 세력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공천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민주당원들도 저는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대로 가서는 선거에 참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지도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이하다. 근데 이제 지도부 얘기는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스템 공천이고 특히 임종석 전 실장은 전 정권의 책임자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험지로 가달라. 이렇게 일관된 논리를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임종석 실장 문제도 저는 당에서 그러니까 이 공천의 결과도 그렇지만 과정과 또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서 최소한도의 당 내에서 어떤 갈등이나 분란 또 이게 또 심지어는 분열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또 총선에 승리한 요건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임종석 그 실장도 보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이재명 대표께서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서 정말 힘을 합해서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그러면 지난번 대선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번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이렇게 그냥 당을 어떤 갈등과 분열 속에 몰아넣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검찰 윤석열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걸 심판해야 된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친문, 비명, 반대파를 심판하는 여기에 이 지금 지도부들이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거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게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뺏겼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장관이든 책임져야 된다. 이유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뭐 임종석 실장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면서 선거는 선거대로 지금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배제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참 뭐 정치인들은 이렇게 공천 때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지만 정말 내가 이런 당에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모멸감을 느껴야 되나?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제 지역구도 보면 뭐 지난번에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 문제가 있었는데 뭐 지금 제가 아마 지역에서는 가장 경쟁력도 높고 제가 뭐 도덕적인 하자도 없고 또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공천을 하지 않습니다. 가부간에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제 나온 단독 보도들이고 뭐 당에서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홍영표 의원님도 지역구가 전략 경선지로 곧 발표가 될 거다. 하위 10%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더라.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사실인가요? 제가 어제 밤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또 어떤 홍영표를 완전히 밀어내게 한 어떤 또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원한 것은 어떤 뭐 친문, 비명 이런 의원들만 지금 전략 공천으로 대부분 많이 넘기고 있거든요. 또 물론 일부는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도덕적인 문제도 없고 예. 경쟁력의 문제도 없는 사람을 예. 지금 전략 공천으로 보낸다는 것은 인정하실 올렸다. 수 없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납득하실 수 없습니까? 전략 공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예, 네. 예. 서른 의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박영순 의원 어제 탈당을 했고 서른 의원 오늘 탈당 기자회견합니다. 네. 탈당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지금의 이런 불공정 공천 그리고 우리 승리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 패배가 예상되는 이런 공천이 지속되는 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2월 28일 수요일에 있었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홍 의원은 뭐 대표적인 친문 의원 중 한 명이고 또 과거 원내대표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컷오프 됐습니다. 이날 인터뷰 전에 박수몽 기자 단독 기사가 뜬 걸 제가 봤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전략 경선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다는 거였고 그래서 경선을 하긴 하겠구나 했는데 결국 컷오프가 됐어요. 이거는 좀 예상했던 결과일까요? 사실 이럴 수도 있었다는 좀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는 쪽으로도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간이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그런데 이제 당시 한참 반발이 극심할 때였거든요. 네. 비명계나 친문계에서 반발이 극심하고 하니까 공관위원 일부는 그 컷오프까지 가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몇몇 지역들은 전략 공관위로 넘기기는 하되 그 경선은 적어도 현역 의원들 정도는 붙여주는 게 맞겠다. 근데 그게 왜 공관위에서 경선을 지정하지 않고 전략 공관위로 넘기는 거냐면은요. 만약에 예비 후보들이 뭐 3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공관위가 여기 2명 경선 이렇게 발표하거나 3명 경선 이렇게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다른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누군가가 새로로 추가될 때 그때 전략 공관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경선을 치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홍영표 의원 놓고 전략 공관위에서 여기서 이건 뭐 전략 경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한 경선이라는 표현도 당연히 쓰는데 어쨌든 홍영표 의원을 놓고 홍영표 의원을 놓고 다른 누군가 새로운 인물을 여기다 붙일 때 그때는 전략 공관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기긴 넘기되 의견을 현역 의원들은 좀 경선을 그래도 포함시키자 이런 의견으로 제가 듣고 이제 기사를 썼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전략 공관위 소관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전략 공관위에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예측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더 강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홍영표 의원이 자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경선만 붙이면 탈당은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접 공관위에 연락을 했대요. 그런 의견이다. 그래서 이제 경선은 붙여주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이미 하위 10% 통보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30%인데다가 다른 사람들을 뭐 전략적으로 이제 경선을 붙이게 되면 뭐 신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뭐 플러스 10%를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거의 뭐 40% 차이를 안고 싸우게 되는 거니까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붙여주자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안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저도 경선을 붙여줄 거라고 좀 예측을 했던 거는 이미 마이너스 10% 통보를 하위 10% 통보를 받은 상태니까 페널티가 있는 상태고 이 3자 경선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돼요. 3자 경선을 붙인다는 거는 보통 해당 지역의 현역한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게 그 얘기들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양자 대결로 현역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 쌓아둔 뭐 그런 여러 가지 갈고 닦은 기반 또 확보해둔 당원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3자 경선으로 붙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1등이 예를 들어 뭐 30-40% 이렇게 얻되 과반은 잘 못 얻는다는 거예요. 과반까지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이기기가 어려운 그 절대적인 그 지역에서 높은 위치인 거고 그럼 보통 2등, 3등 합치면은 과반을 넘어가겠죠. 그러면 결선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2, 3등이 결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역을 잡을 때 보통 3자 경선을 많이 붙이고 거기에다 페널티까지 줘서 이제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쓰니까 이 지역을 3자 경선으로 붙여서 홍영표 의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제 그 기회마저도 사실은 박탈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 홍영표 의원에 앞서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가 더 어떻게 보면 파장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뭐 공천의 향방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뭐랄까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런 공천을 통해서 당에서 내려는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지는 사실은 당 주류 쪽에서는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거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포함해 가지고 당 지도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 주류 쪽에서 저한테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좀 기억나는 게 호남 쪽에 보면은 거의 호남은 이제 경선이 기본 원칙이거든요. 민주당은 거긴 좋은 지역구니까 그러니까 현역들도 경선을 해서 이제 올라와라 이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현역들이 거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빼고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민영배 의원 빼고는 거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류들이 해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흐름이 자연스러운 건데 왜 그러냐면은 호남 쪽에서 왜 현역 의원들을 떨어뜨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현역으로 이미 한번 뽑아줬는데 왜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싸우거나 눈에 띄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느냐. 돋보이지 못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친명계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 하에서 공천 과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론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총선에서 결과로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결과가 뭐 이기든 지든 이건 결국 그럼 이재명 대표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공천에 아니면 이제 총선의 결과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그 기자들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공천을 해가지고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당 주류 인사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당 주류 인사들이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몇 가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공천 과정이 너무 이제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보도가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 좀 짚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혁신 공천을 개파 갈등으로 보도하냐. 기본적으로 이런 불만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뭐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왜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 즉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좀 과하게 갈등이 부각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제 3월이 오면 전략이라고 할까요? 저는 기사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3월부터는 상황이 다를 거다. 그러니까 아까 공천 이 단계를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끄러운 이 공천 과정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 넘어서게 되면은 본선 대진표가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띄우게 되면은 상황 완전 다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총선 기간은 그 총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왜냐하면 이게 역동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역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 공천 시즌만 끝나면 상황이 다를 거다 이렇게 또 보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황을 어쨌든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 이런 결과 때문에 이제 줄탈당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주목되는 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행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왕십리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도 했고 이미 컷오프된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탈당은 안 하는 것인지도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당내에 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성격상 그의 성정상 탈당은 안 할 것이다. 남아서 좀 차후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왕십리역 유의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이 당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당의 주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86 운동권, 뭐 아까 세대교체 얘기는 97 운동권으로 교체한다, 혹은 전대협을 한 총련으로 교체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당의 주류를 얘기할 때 뭐 친노, 친문, 친명 이렇게 있는데
사실 민주당에 오래 계셨던 뭐 당직자나 뭐 보좌관 얘기를 들어보면 전대협 출신 운동권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친노도 됐다가 친명도 됐다가 친문도 되는 건데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누구냐?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도 핵심 인물이고 왕십리역 유세에 함께했던 송갑석 의원이 4기 의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룹 코어 그룹은 이 총선 이후에 당내 세력을 우리가 재편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총선이 물론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혹시나 지금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총선에서 진다면 더더욱 내가 그 반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우세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당 주류에서 하는 얘기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비명계 쪽에서는 이길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주류 쪽은 이건 이기기 위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 3월 되면은 다 공천 갈등 잊혀지고 그 다음에 뭐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은 탈당해도 안 잡겠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 표현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탈당은 자유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비명계 쪽에서는 그냥 완전히 당 자체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 총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후보나 일부 좀 소수 당선이 되더라도 다 친명계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당내에서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남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만약에 당 밖에 있으면은 오히려 좀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이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아있는 의원들이 친명계다라고 하면은 체제가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포스트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차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람으로요. 근데 그럴 때 당 밖에 있으면 아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뭐 의원이 아닌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내에는 좀 일부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예측들이 연대론 같은 게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탈당을 이미 선언한 그 친문계나 비명계 의원들이 꽤 있고 나가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로 이낙연 대표 당으로 합류한 의원도 좀 있고요. 그럼 여기가 한 세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민주연대라고 해가지고 가칭이긴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뭐 탈당을 할 의원들 한 세력이 될 텐데 이 세력들은 일단 이낙연 당으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별도 세력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 곳에서 연대하는 그런 그림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한 곳, 그다음에 민주연대 여기는 이제 같이 당을 꾸리진 않겠지만 밖에서 예를 들어 뭐 무소속 연대처럼 밖에서 팀을 좀 합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일부 세력이 남아가지고 연대하는 이런 그림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밖에 있으면은 나중에 추후를 도모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일부는 안에 남아서 또 추후를 도모한다. 사실 예전에 윤영찬 의원이 탈당하려고 할 때 임종석 전 실장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 얘기였잖아요. 8월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에서 치러가지고 다시 당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을 다 나가자 이렇게는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지금 일부 탈당하는 의원들도 그 시간이 좀 지연되고 고민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사실은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지금 그렇게 그 국민들의 주목을 받거나 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이 적은 것처럼 새로운 미래가 그렇게 지금 매력적인 그런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원심력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도 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원래 출마하려고 했던 곳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이제 공천을 받은 건데 지금 나머지 흔히 여전사 3인방이라고 하잖아요. 추미애 전 대표도 지금 정해진 거죠. 맞습니다. 어제 발표가 났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기 하남 갑으로 전략공천, 단수공천, 혼자 공천을 받았고요. 경기 하남 갑은 원래는 경기 하남이었는데 갑을로 요번에 쪼개졌어요. 인구수가 늘어나서 쪼개졌는데 그래서 이제 하남만 데이터가 있는데 경기 하남의 현역 의원은 최종윤 의원이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민주당이 한번 했던 지역인데 다만 그 전에는 이현재 의원, 지금은 이현재 하남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남이라는 지역은 좋다 나쁘다 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경기도 중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현 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인 거고 지금 현역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라서 완전 좋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현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정에 이제 제한 경선 아까 그 전략공관위가 설정할 수 있는 경선을 붙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3인이 붙도록 했어요. 3인 경선이에요.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하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 청년이죠. 그리고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뭐 이렇게 3인이 붙는데 여기는 좀 해석이 분분한 게 이현욱 전 사장은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명계 인사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은 뭐 영입인재는 아닌데 사실상의 영입인사랑 가깝죠. 그러니까 영입인재들은 대체로 다 공천을 주거나 경선을 붙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경기 용인정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경기 용인정 자체 지역구는 좀 좋아요.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한 이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다만 친명계 1명, 그다음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사실은 이제 친문계죠.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비서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은 영입인재, 그러니까 친명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친명 인사가 2명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그냥 경쟁적으로 붙여놓은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경선 결과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국신당이 당명이 조국혁신당으로 정해졌고 이제 내일 창당대회를 열 예정인데 당 로고 뭐 색깔 트루블루라고 해서 보면 좀 민주당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거 조국혁신당이 좀 노리는 거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 혹은 뭐 더 강한 민주당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전에 새로운 미래도 그 색깔이 이제 진한 그런 바다색이라고 해가지고 민주당 색깔보다 더 진한 색을 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 쪽의 인사들이 하는 얘기, 뭐 이낙연 대표 포함해가지고 진짜 민주당, 참 민주당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다만 이제 새로운 미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와가지고 여기가 진짜 민주당이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같은 그런 선상에 있죠.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하지만 더 그런 뭐 투쟁력이 강하고 더 강한 민주당 이런 걸 좀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색깔로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오히려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보다 조국혁신당이 그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뭐 가장 수혜를 입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게 맞긴 맞는데 이 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냥 우리 의석수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그 의석수가 뭐 예를 들어 뭐 숫자로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너무 못하면은 뭐 조국개혁당이죠.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건 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야권에서는 엄청난 변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진영상으로 보더라도 방금 설명드린 대로 더 강한 민주당, 그러니까 더 강한 민주당보다 더 강성당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중도층의 의석이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냥 전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민주당 공천이랑 국민의힘 공천. 국민의힘 사실 지금 핵심 지역들이 남은 거잖아요. 네, TK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